10년 후, 20년 후의 주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2007년도,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네. 수조 달러를 했고, 그거의 영향, 유동성의 영향으로 그 이후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지 않았느냐. 네네. 근데 지금은 돈을 더 많이 풀었잖아요. 짧은 기간 내에.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 봤을 때 진짜 앞으로 10년간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게 정말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도 뭐 답을 뭐라고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처음에 양적 완화할 때도 반대도 엄청 심했었어요. 반대라기보다는 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그리고 뭐 좀 흥미로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했던 분들이 최근도 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또 돈을 이렇게 푸는데 이번에는 돈 푸는 방식이 그때랑 좀 달라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개인 주체들에게 좋기 때문에 돈이 시장이 빨리 풀릴 그렇죠. 것이다 이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고 단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전이 좀 많이 되죠. 우리가 새 수치들을 보면은 무서운데 그만큼 이제 한편으로는 그거를 해석하려는 노력들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뭔가 리스크의 신호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봐야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연준의 자산 규모가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그것도 검증해 봐야 돼요. 예전에 버냉키에 대해서 뭐 버냉키가 돈을 막 풀었잖아요. 그렇죠. 양적 완화를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 버냉키가 했던 방식은 뭐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었고 뭐 자산시장 거품만 키웠고 버냉키가 한 거는 저는 아주 정상적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연준이라는 게 연준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주시죠. 좀 더 하면 연준이라는 게 이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좀 독특하게 연준은 뭐 고용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데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보통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중앙은행의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연방준비위원회 뭐 이런 히스토리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어쨌든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의회 지배를 받는 지배라기보다는 의회가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는 거죠. 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의회 중심의 나라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런 권한을 뭐 고용에도 일부 신경을 써야 되는 권한을 줬지만 사실은 연준의 정책이라는 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뭐 그게 인플레이션이 됐든 고용이 됐든 전체적인 경제를 큰 흐름상 바꾸기 위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라든지 뭐 또는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충격들이 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 사이클이 이렇다 그러면 그 사이클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우리가 역할만을 준 거예요, 사실은. 네. 예, 사실 준 거고 정말로 극단적인 케이스에 뭐 아주 비상시 있잖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그럴 때 개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일부 유동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금융위기 때 보면 금융위기 때는 잘못한 사람이 뻔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 개인들한테 또는 가게나 또는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냉정한가요? 아니요. 네. 그리고 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아니냐는 이미 굉장한 정도의 형평성의 문제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부를 누구한테 이전시키는 행위거든요.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물론 재정 정책은 그럴 수 있어요. 재정 정책은 일부만 타겟팅해가지고 돈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앙은행한테는 원래 그런 거를 막 하라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버냉키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문제만 이 사람은 천착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였어요. 원래 아까도 뭐 인플레이션 얘기, 또 고용 얘기도 했지만 중앙은행이 받은 역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최종 대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 얘기는 중간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안정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때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뭐였냐? 개인들이 다 집 사는데 돈을 쓰는데 신용등급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중간에서 그렇죠. 은행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니네들 강력하게 니네 자체적인 구조조정해. 벌금도 맞아. 그런데 대신에 이게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면 안 되니 내가 방법을 생각하겠어. 뭐냐? 일단 금리를 내려. 금리를 내리면 금융기관들이 자기네들의 조달 코스트가 낮아져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어려워. 니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의심을 해? 니네 자산을 내가 들어다가 너희들한테 현금으로 꽂아놔 줄게.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사실은 이게 실물적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그다음부터는 은행단에서부터 나갈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은행이 가만 봐도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가만 봐도 별로 투자할 데도 없고 다 내가 보아하니 생산성은 낮아지는 단계에서 투자할 데가 없으면 좋은 데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쪽에 특히 일부 주식들로 돈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그러면서 실물 부분으로 가는 돈이 제약이 되면서 예를 들면 실물 부분으로 간다는 건 누가 소비나 투자나 하는 수요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수요가 어디서 흡수돼 버렸냐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흡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자산 시장에서 돈 번 사람이 다시 소비나 투자를 막 늘리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만 계속 뺑글뺑글 도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은 안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거죠. 돈 줬잖아요. 네. 페드가. 그렇죠. 이제 국민들한테 예, 고리타분한 연준법 잘 보지도 않잖아요. 연준법 13조인가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비상시국인 경우에는 줄 수도 있다. 예, 거기 처음부터 무슨 이 코퍼레이트 이쪽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 농업이라든지 이런 쪽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그런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줄 수 있다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정말 대표적으로 뭔지 모르는 누군가의 부를 누군가로 이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권한을 누가 줬어요? 그런 권한 사실은 쓰긴 하지만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그런 권한을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한 각종의 대책들이 굉장히 자산시장 쪽을 울퉁불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측면도 하나 생각을 하냐면 그럼 요번에 돈을 썼는데 소득이 모자란 사람한테 소득을 주고 특히 예를 들면 PPP라고 그러죠. 고용을 유지시켜주면 그냥 돈 주고 땡인 거잖아요. 근데 안 갚아도 상관없다. 내가 고용을 유지한다면 아주 직접적으로 고용을 건드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소득이 그러면 요번 코로나19 사태로 깨진 소득 이상일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깨진 소득의 일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깨진 소득의 일부분이 들어갔는데. 어차피 돈은 네. 그 이전보다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 중에 엄청 돈 풀었죠,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은 깨진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으로 이만큼 들어가고 그거보다 사실은 더 이런저런 유동성 공급했어요. 뭐를 통해서? 국채를 통해서. 네. 국채 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자산의
지금 한 7조 정도 되죠. 그 연준 자산에. 그 중에 거의 5조가 국채인데, 모기지는 별로 사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국채 사는데, 그 국채 사면, 그렇게 해서 돈이 금융기관 쪽에 다시 생겼다. 그걸로 뭘 하지? 또 자산 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지금 공존을 한다. 생각보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게 민간 부분에 실제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그렇게 돈 주는 거 이상의 더 남는 돈들이 계속 자산시장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뒤섞인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쯤 되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단 백신 잘 된다는 걸 전제로 네. 백신 효과들이 있어서 경제활동들이 되면 뭐 그게 펜트업 디맨드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요즘 무서운 게 펜트업 디맨드 저는 내년에도 여행 안 갈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거 풀리기만 해봐. 내가 백신 맞고 바로 여행 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울퉁불퉁해질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시장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 양쪽 사이드에서 비관론과 긍정론의 어떤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다 베팅을 할 것이냐. 네, 네. 이게 아마 투자자의 몫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정말 연준이 두려워하는 대로 2% 이상대로 오르는 그 순간이 어떤 이 모든 그 틀을 깨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오르는 2%라는 건 제법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가 인플레이션율들이 많이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저효과라는 게 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도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또 천천히 반영되고 하니까 이쭉 인플레이션이 좀 오르는 추세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연준이 최대한 그거를 늦춰보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APT죠. 그 average APT인가요? 그 타겟팅을 인플레이션을 에버리지로 타겟팅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여러 방식들을 쓰면서 이번에 이렇게 딱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 발생하고 성장률도 기저효과가 있을 거고 모든 게 기저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물가도 기저효과가 있을 텐데 갑자기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올랐는데 사람들이 놀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에버리지로 난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 이번에 이렇게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간 부분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영향을 준다면 정말 올해 내년도 상반기부터 확 올라가니까 시장이 겁을 확 먹겠죠. 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정말로 최근에 왜 11월 달인가 제가 보니까 마틴 울프라고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칼럼 쓰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분이 직함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좋은 칼럼들을 쓰시는데 거기서 찰스 구타트라는 예전에는 뭐 ECB 이코노미스트도 하시고 뭐 하여튼 유럽의 좀 이코노미스트신데 이분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1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5% 이상, 10%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뭐 당연히 그거는 누구나 다 긴장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럴 테지만 제가 보기엔 한 2, 3% 정도의 인플레이션율 가지고서는 연준이 까딱도 안 할 거다. 예. 연준의 리포트나 페이퍼를 보면 그 average inflation 타겟팅에 대한 AIT가 있네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온 무렵에
이 평균을 4년으로 볼 거냐, 8년으로 볼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는. 그러니까 전체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나눠 가지고 하는 네. 게 기간을 네. 평균을 몇 년으로 잡을 것이냐. 네. 근데 4년이든 8년이든 이건 엄청 긴 거 아닌가요? 엄청 길죠.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도 여러 가지의 이제 변이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가중치를 4년 전 거랑 최근 거랑 똑같이 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최근 거를 더 주고 예전 거를 조금 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본인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자기네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그렇죠.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예. 대신에 이제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자산시장을 울퉁불퉁하게 만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뭔가가 굉장한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 때문에 정말 큰 위험이 나타날 것 같으라는 그런 정말 공포와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충분히 경제가 살았기 때문에 얘들이 좀 흔들려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거나, 예, 이럴 때가 이제 곧 온다 이거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직은 그 시계열상 아직은 우리 뭐 좀 쉽게 얘기해서 버블을 즐길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다. 예, 버블이라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또 여러 버블에 가지, 대한 논쟁이 또 예, 있으니까. 예, 거품은 그 안에 들어있을 때 그게 거품이라고 몰라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이게 거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진짜 뭐 3,500, 4,000이 돼 있으면은 그때 가서 또 네, 애매하죠. 네, 지금은 맞습니다. 거품이 아니었던 거죠. 뭐 거품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거품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3,500, 4,000 정도 됐을 때는 거품이 더 커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그게 궁극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직까지 그 거품이 뻥 하고 터질 만한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모저모 살펴보는데 잘 안 발견된다. 게다가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시클리컬 뿐만 아니라 시큘러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적인 트렌드에 대한 믿음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우리 지난 10년처럼 계속 네.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유동성 그건 이제 때문에.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게다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또 있단 말이죠. 예. 왜냐면 지난 10년간 우리가 뭐 저금리 때문에 다 올랐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빵 주가로 몰린 게 뭐 저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들이 굉장히 많은 또 이익들을 냈잖아요. 물론 그게 상당 부분 또 법인세 인하의 영향을 받긴 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뭐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터진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왜 그렇게 확신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센터장님은 이제 이 상황이 조금 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면을 봐서도. 네. 근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러한 시장이 이제 조금 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반전되는 어떤 상황, 현재로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역시 인플레이션 아닌가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을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놓고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구조라는 게 결국 뭐냐면, 아까 돈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실물 시장 쪽에서는 돈을 요만큼 써요.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자산 시장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게 지난 십수년간 인플레이션을 막아왔더니 아니라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지? 각 지역에서. 그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생산 코스트잖아요. 네. 생산 코스트 중에서 중요한 게 원자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건비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 중에서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던 게 중국의 등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찰스 구타트 같은 분들은 뭐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중국이 이 자본주의 세상으로 딱 들어온 다음에 계속해서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낮춰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나간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면 중국 내에 임금이 올라서건 아니면 중국이 이제 글로벌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건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재 가격도 오를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좀 오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고 높게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이건 뭐 누구나 다 긴장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게 당장은 아니고 좀 첫 번째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이 저희로서는 한 내년도 상반기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해결 방법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선택할까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됐든 양적 완화의 축소가 됐든 우리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어떤 정책을 이렇게 좀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좀 울퉁불퉁하게 만들죠. 실제로 그것도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그 제너럴 옐런이 그렇게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해도 제너럴 옐런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무렵 뭐 좀 그 전이었어요. 사실은 인상할 거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발생할 때 좀 의미 있게 주가들이 떨어졌거든요. 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올리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그 일정 부분 동안에는 우리가 뭐 한 10%, 15%이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피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올랐어. 이 얘기 할 거면 사실은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인플레이션을 당장 걱정할 만한 요소는 안 보인다. 네네. 그러나 분명한 건 인플레이션이 정말 4%, 5%대 이상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네네.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제가 여기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냐면 이제 좀 신호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네. 그냥 이건 참고로 환율에서 그 변화가 제일 먼저 나타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면 지금 보면 환율이 굉장히 안전자산을 피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 이제 대표적인 게 달러가 약세를 갖는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통화가 강세를 갖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강세이긴 하지만 중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래요. 네, 다 강세입니다. 그럼 강세를 갖는다는 거고. 또 제가 좀 즐겨보는 통화 중에 하나가 오지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달러. 네. 호주 달러도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게 뭔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믿음. 그게 저는 약간 수도 회복이라고 얘기는 해요. 왜냐면 정책 빼버리면 이게 뭐 회복인가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비난하시는 분들은 정책 빼버리면은 이게 뭐 다 이 껍데기만 남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금리 올리면은 걱정하는 것도 결국은 정책 빼버리면은 다 어렵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을 빼고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 이제 또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율,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네. 이 상황이 또 확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그렇죠.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럼 이 달러 강세, 그러니까 환율의 전환, 이것은 인플레이션 어떤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발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요인은 여러 가지죠. 사실 환율은 전망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환율은 뭐 전망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다면 환율에는 정말 한 요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런 방식으로 가고 미국의 정책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구도가 깨지는 상황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밖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거의 바이든 행정부가 될 것 그렇죠. 같죠. 네. 예, 뭐, 이 일부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정책적인 변화를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발톱일지 아니면은 뭐 이 뭔지 모르겠으나 안 드러냈잖아요. 굉장히 그 상황도 나쁘고 하니까 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뭔가 정책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들이 나온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생각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지금 뭐 환율이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고 뭐 이런 거는 어쨌든지 간에 그 무역 협상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얘기들이 좀 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좀 더 사주고 이 뭐 무역 그 불균형은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간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해소가 되냐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되게 가고 있다는 건 그런 얘기일 텐데 이제 들어와서 다른 정책들을 쓴다. 그 뭐 옛날에 피벗이라는 책이라든지 뭐 또 브레진스키 책이라든지 뭐 이런 각각의 부분들이 아시아의 부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낸다면 또 그런 것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패권에 대한 그렇습니다. 걱정이 미국이 확 커지면서 네. 강력한 중국 제재안을 만들 경우 네.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까지 그것이 이제 글로벌 탈글로벌 네. 탈세계화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블록화를 만들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게 그럼요. 결국 환율에 영향이 네. 간다. 트럼프는 오히려 심플하잖아요. 트럼프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각자 도생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이 미워요. 그것도 그거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별로 안 예뻐요. 뭐 일본도 맘도 안 그냥 들어. 그래요. 그냥 저랑 골프나 치면은 좀 이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다 서로 각자 도생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완전한 이런 분권적 형태였다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모이려고 하고 누군가의 영향력 하에서 자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이제 중국 쪽 영향력을 더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일 텐데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동맹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가장 미국이 전형적으로 쓰는 그 방식들이 그런 거였잖아요. 동맹을 이용해서 포위하는 거죠. 옛날부터 뭐 무슨 라인, 에치슨 라인 비롯해서 뭐 일본과 저쪽 남중국 해 쪽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우리나라는 빠져 있는데 뭐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환율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